안녕하세요. 저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지만 아직도 철이 들지 않은 여자입니다. 제 소개가 좀 웃기지만 이렇게밖에 제 소개를 할 수가 없다는 제 자신이 좀 바보 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적당한 단어가 생각나질 않네요. 사실 제가 요즘 많이 외롭고 힘이 듭니다. 나이 60이 넘어서 무슨 외로움이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60이던 80이던 인간이라는 존재는 혼자 살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네요. 이건 자식도 채워줄 수 없고 손주도 채워줄 수 없고 정말 오로지 이성의 부분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간곡한 외로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많은 제가 사랑 타령을 하는 게 좀 웃기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살면서 정말 절절한 사랑 한 번은 하고 죽는 게 인생을 산 보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전히 저는 다시 찾아올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바람을 피우거나 법에 어긋나거나 예의가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킬 건 지키고 나름 예의도 있고 새가슴이라 겁이 나서 못된 짓은 곧 죽어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죠. 물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당한 적도 있고 바보처럼 속은 적도 많지만 그래도 제 인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중적인 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겉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참 얌전하고 순진하다, 집에도 참 잘할 것 같고 좋은 남자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막상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소홀하고 남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지만 정작 가족들은 홀대하는 그런 사람이 참 많죠. 딱 저희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가고 싶지도 않은 부부 동반 모임을 억지로 끌고 가서는 스킨십을 하면서 사람 좋은 척을 했죠. 하지만 제 남편, 집에서는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아들이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이라고 대놓고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이 너무 폭력적이고 집에만 오면 딴 사람으로 변해버려서인지 제 아들은 사춘기를 아주 호되게 보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는 아빠 말을 고분고분 듣는 작은 어린아이였는데 갑자기 중학교 3학년 때 키가 확 자라면서 고등학생이 되니 키가 180이 넘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키가 큰 편이긴 하지만 그렇게 갑자기 클 줄은 몰랐거든요. 사건이 터진 건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났는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집구석에서 이게 무슨 냄새야? 아유, 꼬랑내 같은 게나. 혹시 청국장 끓였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청국장 끓인 거야? 하면서 신발장 입구에 있는 빗자루부터 쓰러뜨리기 시작하더니 비틀거리며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청국장 아니야. 오늘 비가 와서 그래. 당신 발에서 나는 냄새 아니야? 아이고 못살아. 양말이 다 젖었네. 당신 발에서 나는 냄새 맞구만. 무슨 청국장이라는 거야. 하고 말대꾸를 좀 했더니 갑자기 제 귓방망이를 세게 치면서 어디서 남편이 말하는데 말대꾸야? 남편은 하늘이라고 했어, 안 했어? 이놈의 예편네가 발이 다 젖을 만큼 고생해서 돈을 벌어오면 고맙습니다 하고 남편 양말을 얼른 벗겨서 손빨래 해줄 생각은 안 하고 뭐? 당신 발냄새가 어쩌고 어쩌지? 네가 아직 털 맞았지? 네가 털 맞았어! 하면서 제게 손찌검을 하더라고요. 그날 방에 있던 아들도 참다 화가 났는지 갑자기 튀어나와서는 야, 이 새끼야, 이럴 거면 집에 왜 기어들어와? 그냥 나가서 죽어. 나가서 그냥 뒤져버려! 하면서 갑자기 남편 멱살을 잡더니 주먹을 3개 날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이고 영민아, 왜 이래? 이러지 마. 제발 이러지 마. 엄마 괜찮아. 정말 괜찮으니까 네가 좀 참아. 난 정말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엄마. 엄만 억울하지도 않아?
이런 새끼가 뭐라고 맨날 밥을 차려주고 벌벌 기어.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도 아빠라고 남편이라고 집안에서 존중받고 싶어하는 게 웃기지 않아? 밖에서는 좋은 사람인 척, 좋은 아빠인 척 하는 거 진짜 역겹고 토나와.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 니네 아빠 좋은 사람인데 너는 왜 그러냐면서 내가 이상한 거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나한테 뭐라고 하고 애비라는 인간이 집구석에 들어오면 이따위로 행동하는데 그게 내가 이상한 거라고 나한테 손가락질 하잖아. 엄마는 그런 말 들으면 억울하지도 않아? 하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바닥에 나뒹굴던 남편은 아이고 나 죽네. 아들 새끼가 다 키워놨더니 애비를 쳐. 아이고 나 죽어. 이 나쁜 새끼, 배은망덕한 새끼. 너 같은 놈 살아서 뭐하냐. 부모 은혜도 모르는 놈 돈 들여서 키워 뭐해. 하면서 TV 앞에 있는 두꺼비 모양의 도자기 저금통을 손에 쥐더니 아들한테 집어 던지려고 하더라고요. 여보 제발 그러지 말아요. 제가 사춘기라 그래. 당신이 참아요. 영민아, 얼른 잘못했다고 해.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하면서 빌어. 그게 엄마를 위한 거야. 제발 영민아. 하면서 남편을 말렸더니 아들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남편은 소리를 치면서 네가 집구석에서 이따위를 아들을 키우니까 애새끼가 저 모양 저꼴인 거잖아. 대체 애를 어떻게 키운 거야? 돈을 벌어다 주면 애를 잘 키워야지. 지금 저 새끼 저거 애비한테 대드는 것 좀 봐. 저 나쁜 새끼 저거. 너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마라. 당장 돈 없고 갈 곳도 없는 새끼가 어디 한번 밖에서 덜덜 떨어봐야 제비가 고마운 줄 알지. 에휴 나쁜 새끼.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 하면서 남편도 벌벌 떨더라고요. 아무래도 체격도 크고 힘도 센 놈이 갑자기 자기를 때리니까 겁을 먹은 듯 했고 또 맞을까봐 두려웠겠죠. 그런데 참 사람 마음이 이상한 것이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남편이 그렇게 한 대 맞고 나니까 제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이상하게 아들을 응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아들이 한 대 때렸으니 다시는 절 안 때리겠지? 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맞을 때마다 아들이 집에 있었으면 좋겠고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아들에게 의지하게 됐고 정말 제 바램대로 남편은 아들이 집에 있을 때면 절대 제게 손찌검을 하지 않았죠. 그런 면에서는 용기를 내준 아들이 참 고마웠습니다. 물론 저를 위해서라기보단 자신의 화를 못 참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남편이 저를 때리지 않으니 그것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우선 남편은 집에 오는 날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매일 술을 먹고 취해서 저를 때리던 사람이 어디서 잠을 자는 건지 밖에서 자고 들어오면서도 여전히 술은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펜자루라고는 손에 대지도 않던 놈이 그날 그 사건 이후로는 엄마, 나 돈 좀 줘. 독서실 좀 다니려고.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최상위권까지는 아니지만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던 놈이 친구도 싹 끊고 혼자 공부를 하니 그래도 중간까지는 올라오더라고요. 다행히도 고3 때 운이 좋게 수능시험을 좀 잘 봤고 서울의 중하위권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성인이 되면서 저는 지긋지긋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건 이후 남편에게는 여자가 생겼고 그 여자와 이미 동거까지 하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거진 한 달 만에 집에 들어와서는 이제 영민이도 다 컸으니까 우리도 서류상으로 정리하자. 당신도 내가 이 정도로 집에 안 들어오는 거면 대충은 알 거 아니야. 나 이미 다른 사람이랑 살림도 차렸고 위자료를 하고 줄 돈은 없으니 소송 이런 건 할 생각도 하지 마.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솔직히 우리가 무슨 정이 있고 무슨 남이 남아서 소송을 하고 어쩌고 난리 부르스를 주겠어? 그냥 정리해. 하면서 합의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남편 말이 틀린 건 없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이 났다곤 하지만 속상하거나 서럽거나 억울한 감정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고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혼하자고 얘기할 자신은 없으니 얼른 이혼이나 하자고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나도 다른 사람 만나서 새 인생이나 시작하게 모든 게 다 정리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결혼 20년 만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주변에선 합의 이혼한 저를 보고 아이고 바보야 바보. 그래도 간통죄라도 처먹여야지. 그걸 그렇게 합의해서 봐줘? 아이고 내 속이야. 그렇게 되면 두 년놈한테 못해도 몇천, 아니 억 단위의 돈도 받을 수 있다던데 그걸 그렇게 보내면 어떡해. 하여간 물려 터져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돈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못 받아. 당장 전화해서 돈이라도 달라 그래. 자식 키울 돈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저를 답답하게 봤죠. 됐어. 자식 키우는데 이미 돈은 다 썼어. 우리 아들 알바도 시작했고 대학 들어가는 돈도 자기가 벌고 있어. 뭐 학생들이 받는 대출 받는다는데 자기 등록금은 자기가 낸다고 나보고 걱정하지 말래. 난 그냥 지금이 좋아. 마음도 편하고 남편 때문에 벌벌 떨 일도 없고. 오히려 남편이랑 바람난 그 여자가 불쌍하지. 잘 알잖아. 그 사람 술 먹으면 바로 눈 돌아가는 거. 분명 그 벌은 못 고칠 거야. 절대 못 고쳐. 그렇고 말고. 하면서 세상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처럼 얘기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포기를 하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저라고 왜 그 상간녀를 깜빵에 안 집어넣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냥 정말 평생 저를 괴롭히던 남편과 이혼하고 그냥 아들이 대학도 나오고 좋은데 취직해서 돈이나 벌고 결혼이나 하고 손주나 보고 기회가 된다면 저도 연애를 하고 사는 것이 저한테는 훨씬 마음이 편할 것 같더라고요. 지긋지긋한 이혼 과정도 너무 싫었고 꼴보기 싫은 남편 얼굴을 계속 봐야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합의 이혼이 그냥 저에게는 가장 마음 편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남편과 이혼하고 나니 그때부터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공장에서는 20년 동안 일개 직원이던 저를 파트장으로 승진시켜줬고 아들은 과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해서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게 정말 헛되지 않았는지 우리나라에서 들어가기 힘들다는 대기업에 들어갔죠. 합격 전화를 받은 그날 아들과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마셨고 정말 밤새도록 못다한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아들은 꽤 괜찮은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됐고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은 그날 봉투를 내밀면서 엄마, 이거 많이는 아니고 그냥 내가 다달이 조금씩 드릴게요. 부담 갖지 말고 갖고 계세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눈물이 울컥 났습니다. 아휴,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고생해서 번 돈을 내가 어떻게 받아. 됐다 됐어. 네가 저금을 하든지 뭐 먹고 싶은 걸 사 먹던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돈 필요 없어. 엄마도 일하잖아. 아직 젊고 용돈 받을 나이 아니야. 하면서 봉투를 다시 돌려줬더니 에이, 엄마 서운하게 왜 이래. 내가 전부를 갚진 못하겠지만 그냥 그동안 나 키워주신 값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두세요. 이번에도 거절하시면 진짜 나 너무 서운해. 많이 안 넣었어. 진짜 조금이야. 매달 이 정도씩은 드릴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 하면서 제게 밀더라고요. 봉투 안에 들어있던 금액은 30만 원.
300만 원, 아니 3천만 원보다도 훨씬 큰 금액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아 통장에 매달 넣어놓고 아들이 장가가면 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들도 20대 후반이 되고 하루는 제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면서 결혼하고 싶다고 인사를 오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으로 예비 며느리를 만나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최민주라고 합니다. 오빠랑 일하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나이는 5살 어리고 고향은 하면서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고 아들 역시 뭐 그런 얘기까지 다 하고 그래. 됐어. 밥이나 먹어. 하면서 귀엽다는 듯 쳐다보는데 선남선녀가 따로 없더라고요. 예비 며느리는 아들이 일하는 회사의 하청업체 직원이었어요. 업무적으로 교류가 있다 보니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서로 호감을 느껴 만나게 되었다고 해요. 요새 젊은 여자애들은 우리 때랑은 달리 시어머니 앞에서도 할 말 다 하고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닌다고 하던데 예비 며느리는 참 수더분하고 착한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대기업 다니는 아들이 조금 아깝긴 했지만 그래도 성격이 좋아 보이니 저는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상견례를 하고 저희는 가족이 됐습니다. 며느리는 참 좋은 아이였고 아들에게도 제게도 참 싹싹하게 자라는 너무 예쁜 아이였습니다. 제가 딸이 없어서 그런지 요 아이가 딸 같다는 기분이 들어서 자꾸 보고 싶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하니 저도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연락하면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인터넷의 한 글을 보고 나선 그렇게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연락을 자주 하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까 며느리에게 느닷없이 전화가 와서는 어머니 오늘 댁에 가서 커피 한잔 해도 돼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렇게 갑작스런 만남이 성사됐고 저는 혹시나 무슨 고민이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너무 놀랬습니다. 어머니 혹시 남자친구 사귈 마음 없으세요? 제가 너무 괜찮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어머니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성격도 나이에 맞지 않게 너무 인자하고 사람이 너무 괜찮아요. 거기다가 젊은 사람인데도 뭐랄까 좀 어른스럽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그 사람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완전 연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한두 살이 아니라 거의 엄마뻘의 여자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만나보시는 거 어때요? 그 사람이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릴 거 하나 없는데 어머님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고 제게 갑작스런 만남을 제안하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동네 친한 언니가 남자친구 소개시켜준다는 말도 낯뜨거운데 그 말을 며느리가 제게 하니 조금 부끄러웠죠. 게다가 제 또래도 아니고 저보다 어린 남자라고 하니 부담이 되기도 해서 아이고 됐다. 내가 나이 먹어 무슨 됐어. 남사스럽다 남사스러워. 하고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조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혼자가 된 지 10년이 넘어가고 아직 나이도 젊은데 한 번쯤은 저도 새로운 사랑을 해보고 싶고 좋은 인연이 닿으면 제 2의 인생을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갈팡질팡하던 때에 또다시 며느리에게 연락이 와서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기만 해보라면서 계속 졸라대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도 못 이기는 척 그 사람을 소개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 시간이 흘렀고 누군가 제게 휴대폰으로 문자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민주씨 소개로 연락드린 한상철이라고 합니다. 라는 문자였습니다. 오랜만에 남자에게 그런 문자를 받으니 좀 설레더라고요. 처음에는 문자를 보내다가 제가 너무 속도도 느리고 서툴다 보니 자연스레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목소리가 남자답게 굉장히 중저음 톤이더라고요. 게다가 또랑또랑 총기가 느껴지는 게 젊은 사람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저보다 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렇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약속 장소를 잡고 처음으로 그 사람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는 남자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 멀리서 멀끔한 정장 차림으로 제게 터벅터벅 걸어오는 한 청년 한 명을 마주하게 됐죠. 설마 우리 며느리 민주... 라며 말을 더듬었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맞아요. 저 민주씨 소개로 나온 사람이에요. 하면서 웃는 남자를 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목소리는 확실히 전화통화할 때 들은 그 목소리가 맞긴 한데 너무 어린 남자더라고요. 일단 그래도 이렇게 만난 김에 어디 가서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카페로 갔죠. 제가 낯선 사람이랑 밥 먹는 게 불편하다고 얘기했더니 가볍게 커피나 한잔 하자면서 꽤 유명한 호텔 커피숍으로 저를 초대했고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눈 그 사람은 거짓말이 아니라 제 아들뻘쯤 되는 남자더라고요. 다짜고짜 제 손을 잡아 끌고 가서 의자에 앉혀버리니 면전에 대고 뭐라곤 못했지만 너무 놀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웃으면서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는데요? 너무 미인이세요. 하며 제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첫 만남에 다짜고짜 근데 미안한데 몇 살이에요? 아니, 우리 아들뻘 같아서 그래. 이건 아니지. 나는 어리다길래 한두 살 어린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니야. 하고 말했더니 무려 저보다 25살이나 어리더라고요. 심지어 제 아들보다도 어린 남자였습니다.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물만 벌컥벌컥 마셨던 기억이 나네요.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려다가 그래도 예의가 있어서 말을 몇 마디 나누고 그렇게 몇 시간 떠들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도 미친 것이 자꾸만 그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며느리 말대로 참 어른스럽고 아는 것도 많아 보이고 푸근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삐쩍 마르고 키도 작은 남자였다면 저도 안 만났을 거예요. 하지만 키도 크고 덩치도 있다 보니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남성미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 그 사람의 지속된 문자와 전화를 차마 거부할 수 없었고 그렇게 저는 이틀 뒤 그 사람을 또 만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리 제가 외롭더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 역시 나이가 있다 보니 모든 게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정말 20대 소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한 달, 두 달의 시간이 지나면서 동네도 가깝던 저희 둘은 자주 만나 데이트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좋아한다, 사귀자라는 말은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연인처럼 행동을 했고 손을 잡고 거리를 걷고 여느 커플처럼 데이트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과 길을 걸을 때 너무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들이라고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제 머리채를 잡진 않을까 두렵기도 했지만 첫 번째 남편과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이 사람과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제가 아는 남자는 술주정뱅이의 가정폭력범이던 남편뿐이었는데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했죠. 하지만 만남을 가질수록 주변의 시선과 또 그 사람의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되어 몇 번 헤어질까 고민도 많이 했죠. 그렇게 고민 끝에 어느 날 제가 먼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상철씨, 참 좋은 사람 같아요. 근데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나도 상철씨가 참 좋은 사람인 거 아는데 또래를 만나야지. 왜 나 같은 늙은 사람을 만나? 주변에서 상철씨한테 뭐라고 안 해요? 부모님이 나이 많은 여자 만난다고 하면 싫어하실 텐데. 그냥 우리 이쯤에서 좋게 헤어져요.
나도 상철 씨 너무 좋은데 당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만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용기 있게 말했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던 그 사람이 실은 제가 나이가 한참 어리지만 사실 저도 사랑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2년 전쯤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어요. 자세한 이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자 쪽 부모님이 알아누우실 정도로 결사 반대를 해서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일찍 여의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연상이 끌리기도 했고 차라리 연상을 만날 거면 아무 방해 없는, 아무도 나의 연애를 반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나자라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차라리 그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제가 대학교 때 돌아가셔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 누님, 우리 둘 사이를 방해할 사람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누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누님,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라며 적극적으로 제게 대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그 사람을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고 정말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사실 제가 제일 걱정되었던 건 상철 씨 부모님이었거든요. 입장 바꿔서 제 아들이 제 나이대의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하면 저 역시도 펄쩍 뛸 게 분명했기에 사귀는 내내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상철 씨에게 미안하지만 그때는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말이 솔직히 좋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의 손을 어루만지며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이었구나.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많이 혼란스러워요. 그래도 상철 씨 마음이 좀 그렇다면 내가 용기 내볼게요. 그런데 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우리 며느리는 어떻게 아세요? 꽤 친한 사이 같던데. 아, 민주요? 민주는 제가 일하던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민주의 첫 직장입니다. 똘똘하고 영리한 직원이었죠. 제가 직속 사수이기도 했고요.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까지 다 못하는데 민주는 사람을 편하게 해줘서 그런지 제가 별별 얘기를 다 하고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일도 잘하고 인기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회사 남정네들이 참 좋아했죠. 아,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 민주랑은 정말 아무 사이 아닙니다. 그런 오해하면 저 서운해요. 하면서 웃더라고요. 며느리가 인기가 많았다고 하니 뿌듯했고 그래도 상사 눈에 잘 들었다고 하니 역시 우리 며느리다 싶었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점점 서로의 얘기를 하며 가까워졌고 1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소규모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일주일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했죠. 맨날 야근이네 주말 근무네 출장이네 하면서 데이트 약속을 미루길래 처음에는 나를 안 좋아하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데이트 날이 되면 누구보다 다정하게 대해줘서 그때는 그저 회사가 굉장히 바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만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가끔 저희 아들, 며느리와 만나서 밥도 먹고 집에 놀러와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그렇게 제 아들 내외랑도 친하게 지냈죠. 그렇게 저희 식구와는 왕래도 자주 하다 보니 가족 같은 느낌이 강했습니다. 다행히도 제일 어색할 수 있는 저희 며느리와 제 남자친구가 아는 사이다 보니 아들만 조금 마음을 열면 됐던 터라 저희가 모두 가까워지기까지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말도 안 된다면서 엄청 반대를 하더니 저와 며느리가 편을 먹고 아들을 설득하니까 결국 못 이기는 척 아들도 만나는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보다 1살 어린 남자였는데 그래도 막상 아들과 만남을 가지니 제 아들은 넉살 좋게 제가 아직은 아버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가 되실 수도 있는 분이니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희 엄마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셔서
남은 여생만이라도 정말 사랑받으며 편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직히 누가 봐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관계라는 거 아실 거예요. 하지만 저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그저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준다면 나이가 어린 건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 아들로서 부탁드립니다. 저희 엄마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술을 따르더라고요. 그렇게 남자들끼리 할 얘기가 있다며 밖으로 나가서 술 한 잔을 더 했고, 며느리는 피곤하다며 먼저 집으로 들어가기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처음 아들내외에게 제 남자친구를 소개할 때 나이 먹고 결혼을 하겠다고 얘기를 꺼내는 게 참 어려웠는데 며느리가 먼저 나서서 오빠, 내가 말했었지? 나 옛날에 회사에서 일할 때 나 정말 많이 챙겨주셨던 선배님. 내가 어머님께 소개해드렸다고. 근데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머님 소녀 같은 것 봐. 진짜 여자들 마음은 항상 20대야. 그쵸, 어머니? 하면서 먼저 분위기를 잡아주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가족들끼리만 모여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가족이랄 것도 없는 것이 저희 아들과 며느리가 전부였고, 그 사람 역시 자기의 결혼식에 딱히 부르고 싶은 사람이 없다며 자기 친한 친구를 한 명 부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5명이서 간략하게 결혼식을 하고 작은 결혼 반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첫 남편에게 받았던 금반지를 녹여서 다시 반지를 만들었고, 귀걸이도 하나 선물로 받아서 결혼식 날 차고 갔던 기억이 나네요. 태어나서 그런 코스 요리도 처음 먹어봤지만 이렇게도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자식들 앞에서 부부 서약서를 읽었고, 정식으로 부부가 될 것을 가족들 앞에서 약속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세요? 그래도 부부가 되셨는데 여행은 가셔야죠.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엄마, 어디 가까운 데라도 갔다 와. 설마 엄마 아직도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지? 나 진짜 그러면 속상해. 멀리 가는 건 바라지도 않아. 그냥 콧구멍에 바람 넣는다고 생각하고 가볍게라도 다녀와. 신혼여행을 다녀와야 진짜 부부가 되는 거야. 하며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던 며느리가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선을 넘는 장난을 치더라고요. 근데 신혼여행 다녀오시면 당신 동생 생기는 거 아니야? 허니문 베이비 이런 거. 우리도 아직 애가 없는데 저보다 어머님이 먼저 배부르시면 저 서운해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애는 제가 먼저 낳을 겁니다. 하면서 혼자 웃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나이를 먹었지만 이 사람과 잠자리를 갖지 않은 건 아닙니다. 나이를 먹어도 할 거 다 하고 볼장 다 보고 결혼하는 건데 그런 장난이 정말 불쾌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체력이 부족해서 이 사람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는데 왠지 며느리가 저를 놀리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아니면 제 평생 만날 수도 없는 남자고, 며느리가 소개해준 남자니 저는 그냥 씁쓸하게 웃고 말았고, 아들도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야, 너는 뭐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해. 조용히 해. 웃기지도 않은데 혼자 웃고 있어. 하면서 눈치를 줬지만 혼자 계속 웃더라고요.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좋은 날이라 헛기침을 하며 넘어갔죠. 사실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을 아예 가지 않기로 한 건 아닙니다. 아들은 멀리 다녀오라고 했지만 결혼식을 마치고 아들 친구가 운영하는 숲속의 작은 펜션에서 이틀 정도 쉬기로 한 게 전부였죠. 나이 먹고 체력도 안 되고 저도 일을 나가야 하니 현실적으로 신혼여행이 힘들기도 했고, 여기저기 결혼 사실을 알리기도 좀 그래서 그냥 조용하게 치르기로 한 건데, 시끌벅적하게 신혼여행을 가는 것도 좀 웃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저희 부부는 양평의 작은 펜션으로 떠났고, 아들 내외도 집으로 가겠다며 서로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우리가 이제 진짜 부부가 됐네.
참 믿기지가 않는다.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게 될 거라는 생각은 정말 못했어. 내 주제에 아들 같은 연하남과의 결혼 생활이라니 진짜 꿈 같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당신도 나랑 같은 마음인 거지? 하고 애교를 부렸죠. 나도 그렇지. 근데 말이야, 아까 당신 좀 기분 나빠 보이더라. 며느리가 그런 말장난한 거 그냥 다 잊어. 그냥 농담한 건데 그렇게 앞에서 티를 내면 쓰나. 어른이 어른다워야지. 욱해도 참고 웃으면서 넘길 줄 아는 것도 어른의 미덕이야. 라며 며느리 편을 드는 겁니다. 솔직히 좀 서운했지만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알겠다고 대답했고, 막상 펜션에 도착하니 몸도 마음도 노곤해져서 잠이 오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끌어안고 단잠을 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쾅쾅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열어! 열으라고 이 미친 새끼야! 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자다가 깜짝 놀라서 여보, 뭐야? 일어나봐. 일어나 얼른! 하면서 남편을 깨웠고, 남편은 술이 취해서는 계속 저를 끌어안으면서 애기처럼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죠. 저도 무서워서 이불 속으로 들어갔고, 저희가 안에서 대답이 없자 밖에서는 몇 번 욕을 하면서 문을 발로 차다가 갑자기 나무로 된 문이 빠지직하고 박살이 났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어딨어? 이 개새끼가 우리 엄마를... 엄마! 하면서 그분을 부신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다가 너무 놀라서 영민아,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니, 말로 하면 되는 걸 왜 멀쩡한 문을 부시고 들어와? 너 미쳤어? 너 진짜 왜 이래? 하면서 소리쳤더니 갑자기 입을 확 걷으면서 제 남편에게 주먹질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양아치 같은 새끼!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이 나쁜 새끼! 사기꾼 같은 새끼야! 너랑 전현이랑 한 표지! 이 거지 같은 것들! 버러지 같은 것들! 너네 내가 콩밥 먹일 거야. 이 개만도 못한 것들아!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니들이 그러고도 인간이냐고! 하면서 진짜 개패듯이 제 남편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의 저항도 없이 계속 제 아들이 때리는 대로 맞고 있고, 20분쯤 지났을까 허겁지겁 저희 펜션으로 들어온 며느리가 왜 이래 진짜. 오해라고 했잖아.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서 제 아들을 말리더라고요. 아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아들이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단 한마디로 저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름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연애 때부터 제 남편의 휴대폰을 매번 확인하고 며느리와는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그저 회사 후배일 뿐이라는 걸 몇 번이나 확인했었고, 저 역시 그 말을 확고하게 믿었는데 제 아들이 저렇게까지 눈이 뒤집어져서 남편을 개패듯 패는 걸 보면 제가 단단히 콩깍지가 씌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주섬주섬 옷을 입고 아들을 말렸습니다. 그만해 영민아. 엄마 괜찮아. 이러다가 너 사람 죽인다. 진짜 제발 그만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제발 그만해. 하면서 아들을 말렸지만 저는 이내 내쳐졌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순식간에 펜션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는 저를 보더니 정신이 들었는지 엄마, 이 두 년 놈이 어떤 인간들인지 알아? 우리를 감쪽같이 속이고 지들끼리 사랑놀이 하던 놈들이야. 저 새끼가 전현이랑 아무 사이 아니라고 하지? 그거 다 거짓말이야, 엄마. 내가 다 증거 찾았어. 전현 핸드폰에 하면서 손을 벌벌 떨며 휴대폰을 내미는데
두 사람이 침대 위에서 찍은 동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정말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죠. 너무나 적나라 했고 누가 봐도 연인 사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최신 동영상이었죠. 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다가 바닥에 주저앉았고 아들은 펑펑 울면서 엄마, 전현이 나도 속이고 엄마도 속인 거야. 우리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지들이 편하게 바람 좀 피겠다고 우리 두 사람을 이용한 거야. 엄마, 저것들 용서하지 마. 우리가 어떻게든 감방에 집어넣자. 나도 저 영상 발견하고 진짜 손이 떨려서 여기까지 어떻게 운전하고 왔는지 모르겠어. 나 지금 바로 경찰서 갈 거야. 저것들 다 꽁밥 먹일 거야. 하면서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아들 차를 타고 오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제 남편, 아니 그 사람을 의심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게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전 정말 진심이라고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사랑에 가슴이 설레기도 했고 바보처럼 차라리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이 모든 걸 참을 수 없다면서 저 대신 법원을 뛰어다니며 며느리와 이혼을 진행했고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송 기간만 거의 1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워낙 증거도 철저하게 삭제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서 두 사람의 열애 사실을 확인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고 자백을 받아내기까지도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저는 아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안에 틀어박혀서 바보처럼 울기만 했습니다. 참 한심하죠? 아들은 어떻게든 저것들 콩밥을 먹이겠다고 뛰어다니는데 애미라는 년은 방구석에 처박혀 사랑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참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피나는 노력 덕에 이혼도 잘 이루어졌고 소송까지 해서 위자료까지 받아내고 며느리와 제 남편, 아니 나쁜 그 인간은 벌금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고작 벌금에 집행유예라니. 아들이 재판이 끝나고 나서 억울하다면서 펑펑 울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며느리 집안에서 제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둘이 성이 같은 동성동본인데다가 따지고 보면 거의 먼 친척 관계라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였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며느리는 조건 괜찮은 제 아들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었죠. 신혼생활 내내 철저하게 바람의 증거를 숨겼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기 마련이잖아요. 언제 한번 제 아들에게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한 상황이 연출돼서 나이 많은 여자 좋아한다고 되도 않는 거짓말을 한 거였죠. 그래서 저한테 소개시켜준 이유도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말한 건데 실제로 우리 둘이 만날 줄은 몰랐다고 해요. 제 남편은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랑 결혼한 며느리에게 한편으로는 복수를 하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라도 해서 같이 있고 싶어서 저를 중간에 두고 이용을 한 거였어요. 그러고 보니 결혼하기 전부터 이상하긴 했어요. 제가 데이트하고 들어오면 집요할 정도로 며느리가 어디 갔는지, 뭘 먹었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묻더라고요. 그때는 그저 시어머니가 연애하는 게 신기하고 궁금해서 물어보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자기 남자랑 만나고 온 제가 질투나서 저를 추궁한 거였죠. 저도 머리로는 그 두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농락당했다는 걸 알지만 가슴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솔직히 아들 때문에 눈치 보여서 남편이랑 그 일 이후 연락은 한 적 없지만 가끔 혼자 잠자리에 들면 생각이 납니다.
저도 제가 한심한 거 알지만 그래도 그리운 건 어쩔 수 없네요. 다행히 제 아들은 젊어서 그런지 이혼의 아픔에서 금방 벗어나더라고요. 처음에는 크게 충격을 받았는지 소주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것 같더니 지금은 훌훌 털고 다시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할 계획인가 봐요. 물론 며느리 될 아이도 제 아들의 이런 속사정을 다 알고 있고요. 반면 저는 그 뒤로 아직까지 혼자이고요. 솔직히 아들이 결혼하면 또다시 나가서 독립할 건데 그러면 저는 예전처럼 홀로 이 집에 남겨진다는 사실이 두렵기만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시 남자를 만나고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는 건 그 사건 때문에 너무 두렵고요. 그냥 평생 이대로 저 혼자 살아야 하는 걸 알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다시 힘을 내야 하는데 그것조차 버겁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다시 정상적인 사고로 지난 추억을 그리워하지 않고 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쓴소리라도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그 말을 새겨듣고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